그래서 소득세율이 25% 넘어가시는 분들, 35% 구간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일부 자산은 해외 주식으로 가는 게, 왜냐하면 22%못 되는 게 그냥 양도소득세 떼는 게 더 유리해요. 근데 미국 주식을 샀는데 배당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는 어떻게 된다? 다 합산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거, 미국에서 발생된 거 싹 다 합쳐다가 2천만 원 넘으면 금연소득 종합과세, 1,000만 원 넘으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줍니다. 자, 요새 이제 젊은 부분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한테 증여를 해서 주식을 사줍니다. 괜찮은 방법일 수는 있죠. 자, 근데 연금저축은 가입 제한이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세금에 노출되느니 아이한테 연금저축을 하나 개설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ETF 및 투자. 자, 요거 연금 수령할 때 월 분배액은 15, 20% 상품이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있을 경우 배당금으로만 연 1,500만 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지나도 원금은 마르지 않고, 이 문장이 잘못됐죠? 자, 원금이 마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르면 원금이 안 마를 수 있어요. 그때는 약간 이제 천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내 건 마르지 않아. 그죠? 내 건 안 말랐어. 자, 근데 누구는 최악이야. 가입하자마자 갑자기 시장이 폭락해서 30% 마이너스 먹고 들어가요. 내 건 계속 안 말라 있어. 막 계속 이제 고갈되는 경우 있죠. 사람에 따라 다른 겁니다. 어떤 분은 진짜 안 마를 수도 있겠죠. 아까 비교한 거 보면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막 커버드콜이 1년 수익률이 60%야. 10% 뺐는데도 이익이 50%예요. 그럼 몇 년 더 뺄 수 있어요? 계산상에는? 한 5년 정도는 더 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이익이잖아요. 어떻게 돼요? 계속 바뀌어. 왜냐하면 내가 결국에 이익을 실현하더라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재투자. 그죠? 그러니까 그 평가 금액은 1년짜리는 지금에 대한 숫자일 뿐이지 시간 지나면 다 바뀝니다. 다만 만약에 S&P 500이 지금 6천인데 만약에 한 10년 있다가 만이 됐어요. 그때는 내 거는 올라 있긴 하겠죠. 그리고 아무리 떨어져도 티도 안 나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코스피가 지금 한 2,500포인트 정도 되는데 1,500포인트 정도 떨어질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돈의 가치가 올라요,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주가 지수는 올라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지수는 올라가기 때문에 지수형 투자들의 돈의 가치들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숫자적으로는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그때 폭락이 오더라도 상대적으로 충격은 덜 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만큼 또 뭐도 올라 있다? 물가도 같이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차이는 없을 수는 있다. 그런 것들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일정 비중들은 시장을 태우는 게 그나마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원금이 마르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원금이 누구보다도 더 빨리 마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조심하실 건 계속 사고 파는 게 조금 위험합니다. 계속 막 뭐 올랐네, 뭐 떨어졌네 이러면서 사고 팔면서 계속 갈아타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한번 적어도 포트폴리오 짰으면 1년은 그냥 두세요. 근데 보통 어떻게 돼요? 한번 짜면 아침마다 들여다보잖아요. 그죠? 새벽에 눈 뜨면 뭘 봐요? 갑자기 미국 시장을 잠깐 봤다가 싹 덮어놓고 아침 되면 또 뭐 봐요? 나스닥이 올랐나? S&P 500이 올랐나? 채권이 어떻게 됐나? 그렇게 되면 피곤해요. 그죠? 좀 무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분석할 때 1개월 단위로 하잖아요. 매일 하면 병 걸려요. 그죠? 그 다음에 1년 단위로 하고 아니면 분기나 이런 식으로 평가하셔야지 매일매일 가격에 계속 보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그래서 영원히 수령할 수도 있지만 전제는 뭐다? 계속 올랐을 때. 그래서 이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운이 좋으면 계속적으로 받을 수도 있다. 자, ETF 종목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자, 이제 그 상장 폐지 요건을 조금 까다롭게가 아니라, 까다롭게 한다라는 건 빨리 없애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시가총액 기준 50억 미만 인기 없는 애들은 이제 다 사라지는데, 자, 사라지면 주식 상장 폐지는 빵원이겠죠. 휴지가 되는데 뭐 적립 매매 기간에 빠져나가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건지는데, ETF는 상장 폐지되면 빵원일까요? 빵원 아니에요. 그냥 그 평가 금액 다 주고 끝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다만 그냥 내가 투자한 돈은 다 회수 가능하다. 다만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 거래 정지.
그때는 묶입니다. 제가 옛날에 포트폴리오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전세기 주식에 투자하자가 있었는데 그때 컨셉이 뭐였냐면 각각의 국가지수를 사는 거였어요. 근데 그 국가지수 안에 누가 있었을까요? 러시아가 있었어요. 자,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나서 갑자기 걔네 환율이 폭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됐어요. 왜냐하면 순현재 가치가 빵원으로 아직까지도 거래 정지 중이에요. 묶여 있어요. 안 풀렸거든요. 근데 그 ETF 종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최근에 또 상장된 러시아 종목이 있어요. 걔네들은 활발하고 과거에 옛날에 선택하신 분들은 러시아가 사실 전쟁 전에는 그냥 괜찮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거래 정지되는 경우 있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한 6% 정도? 그래서 걔는 계속 있어요. 그냥 기분 나쁘게. 지울 수도 없어. 좀 지워주든가 그냥 다 손실 처리해도 되는데 자꾸 있어요. 그냥 마이너스 난 상태로 영원히. 마이너스가 한 40~50% 나 있거든요. 그때 딱 정지가 됐어요. 되게 기분 나쁘겠죠. 맨날 보여. 그죠? 지우는 방법은 없나? 아무튼, 종목이 이제 없어질 수는 있는데, 거래 정지되는 건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조금 짜증나기는 해요. 좀 안 좋은 이유 때문에 거래 정지되거든요.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미국 고배당 ETF에 달러로 직접 투자하는 것과 한국 고배당 ETF나 한국 커버드 콜에 ETF 투자하는 거 어느 쪽이 은퇴자들에게 좋을지요? 자, 일단은 해외 주식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해외 주식을 선택할 수 없는 분들. 일단 금융자산이 많은 분들, 두 번째로는 고소득자. 자, 고소득자의 개념은 뭐냐면, 자, 우리가 해외 주식의 매매 차익은 몇 프로예요? 22%. 근데 이 22%를 국내로 가져와서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은 비과세잖아요. 근데 예전에 국내 주식 하셨던 분들이 이제 국내 주식 안 해. 다 해외로 떠나고 있어요. 근데 해외로 떠나는 것까지는 되게 좋은데 일단 양도 차익에 대해서 20% 세금이잖아요. 자, 근데 이분들이 국내 투자를 해서 배당이나 뭘 받았을 때 어디에 영향받냐면 개인의 소득세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소득세율이 25% 넘어가시는 분들 35% 구간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일부 자산은 해외 주식으로 가는 게 왜냐하면 22%못 되는 게 그냥 양도소득세 떼는 게 더 유리해요. 근데 그분들의 고민은 두 가지예요. 그냥 배당받고 싶은데 배당받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다 걸리니까 그때 어쩔 수 없이 대안으로 미국에 가서 배당 투자하면 걸려요, 안 걸려요? 일단은 미국 주식을 사요.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세잖아요. 22% 세금을 떼거든요. 걔는 분류과세예요. 다른 소득세랑 전혀 연관 없이 세금 떼면 끝. 우리 부동산을 만약에 팔아서 양도소득세 내면 걔는 다른 소득이랑 합산 안 되거든요. 그걸 분류과세한다라고 하는데 해외 주식은 그렇게 되는데 근데 미국 주식을 샀는데 배당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는 어떻게 된다? 다 합산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거, 미국에서 발생된 거 싹 다 합쳐다가 2천만 원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1,000만 원 넘으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자산이 좀 있거나 금융자산 있으신 분들 중에 소득세율이 그래도 25% 초과 구간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냥 해외 주식의 매매 차익이 더 싼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뭐 합산되면 세금이 거의 절반 이상 다 나가버려요.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크게 차이는 없고 자, 그 다음에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고 계세요, 혹시? 귀찮지 않으세요, 조금? 저는 요새 그 자동 매수하는 게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돈 넣어놓고 알아서 사라고. 그냥 소수점 매매도 되고 되게 편하거든요. 그거 하고 나서 너무 편해졌어요. 그냥 안 들여다보면 되니까. 근데 그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봐야 돼요. 그리고 항상 잠들기 전에 한번 봐. 피곤해요. 그렇죠? 자야 되는데. 한 잠들기 전에. 근데 프리마켓도 또 되게 길어. 계속 보고 있다가 장 시작하다가 또 시장이 안 좋으면 계속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못 이룹니다. 그래서 나는 좀 편한 투자하고 싶다 이러면 국내 게 조금 편하고 그 다음에 나는 그래도 조금 더 넓은 세상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자 하신다면 그때는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져 있는 ETF 투자 등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뭐 일정 부분 뭐 나눠서 할 수 있기도 하지만 근데 퇴직하고 나서 너무 자금이나 이런 거 연금 관리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게 과연 바람직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성향 차이거든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재밌게 하시는데 귀찮아 죽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짐이에요. 이것도 좀 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로 알고 싶으면 되고 월배당 ETF는 제 영상이 한 300개 정도 됩니다. 2년 동안 한 300개 찍었더라고요. 영상 엄청 많아요.
과거 영상부터 지금까지 영상이 정말 많거든요. 보시면 월배당 ETF밖에 없어요. 잔뜩 만들어 놨으니까 영상 한번 잘 보시면 되고, 배당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은 아까 알려드렸습니다. 자산 배분. 근데 현금성을 대부분 잘 모르세요. 보통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과거의 경험치들이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 저희는 이제 막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의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되게 소심하게 투자를 해요. 내가 공격적이면 누군가한테 알려줄 때 어떨까요? 되게 공격적이겠죠. 그죠? 내가 막 코인 투자하는데 갑자기 자산 배분해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8%예요. 코인 하루 투자하면 뭐 8% 오늘 내일 왔다 갔다 하는데. 그죠? 근데 내가 공격적인 성향이면 상대적으로 내가 누군가한테 알려줄 때도 공격적으로 알려주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리스크를 약간 줄이는 형태고, 그다음에 장기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속성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약간 좀 공격적인 운영을 하고 싶으면 맨날 얘기해 드리는 게 게임머니를 하나 둬라. 게임머니의 개념은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그 계좌를 따로 투시고 거기에다 돈을 투입하신 다음에 마음대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저도 이제 게임머니가 있어서 전 해외 주식을 게임머니로 하거든요. 막 3배짜리 태우고 그래요. 일정 부분은. 왜냐하면 옛날에 구글에서 달러로 들어오잖아요, 저희는. 그거 가지고 소액이니까 그거 가지고 막 3배짜리 또 태워보고 막 단타도 쳐보고, 그런 류의 이제 자금은 따로 두시고, 나머지는 이제 장기 투자용으로 두시면은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안전하게 하는 게 답은 아닐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 좀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선에서는 위험하게 하셔도 괜찮다. 그래서 자산 배분은 일단 전 일부에서 알려드렸으니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월 200만 원 월급으로 최대 100만 원, 기본 80만 원 투자 시 30대 초반 IS 계좌 포트폴리오 타겟 커버드 콜 선택했는데 잘한 건지, 그리고 이 나이대에 맞는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되는지요. 자,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S&P 500을 10년, 20년, 30년 장기 투자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은 연간 10%대. 나는 그냥 그 정도면 만족합니다. 그러면 S&P 500을 계속 사서 모으는 형태가 베스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있다가 지금 주가 지수를 볼 확률이 없어요. 더 올라가 있을 거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시장이 좀 많다 그러면은 그냥 계속적으로 사서 모아한 다음에 중간에 뭐만 해준다? 리밸런싱만 한번. 왜냐하면 기초자산은 뭐 S&P 500에만 몰빵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안전한 거 일부, 주식, 그 다음에 나머지 기초자산들을 좀 섞으시면 좋고, 자, 그 다음에 월배당을 썼을 때 장점은 뭐냐면 재투자할 재원을 만들어준다예요. 만약에 슈드를 가지고 투자를 하면 S&P 500이랑 슈드 중에 수익률은 누가 좋아요? S&P 500이 좋죠. 걔는 근데 현금 흐름을 주나요? 안 주잖아요. 연간 한 1%대 주고 슈드는 3%대 주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재투자 재원을 뭐 중간에 매도해서 뭔가를 재투자하지 않을 거면 그때는 배당에서 주는 이런 배당금들을 활용해서 재투자하는 그런 재원으로 쓸 수도 있어요. 물론 장기 투자했었을 때 매월 발생되는 분배금을 재투자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그냥 S&P 500에 두는 경우 수익률 비교하면 비슷해요. 근데 자금을 어디에다 재투자하는지에 따라 완전 다른 결과가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정답은 없는데, 장기로 그냥 좀 투자한다라고 하면 그냥 S&P 500 나스닥이 낫고, 만약에 나는 그 수익률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S&P 500이나 나스닥이 연평균 10%가 마음에 안 든다. 어디로 가시면 될까요? 응? 그때는 개별 종목으로 가야죠. 그죠? 가서 이제 깡통도 한번 차보고, 그죠? 그것도 싫다 이러면 레버리지 태워야죠. 2배짜리, 3배짜리 인버스도 왔다 갔다 해보고, 그렇게 다 해보면 돼요. 그러면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냥 S&P 500에 둘 걸.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첫 투자를 다 레버리지로 했기 때문에 저도 되게 공격적으로 했었거든요. 처음 ETF 한 게 2011년 이때예요. 그때 ETF 거의 몰랐을 때거든요.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박스피였어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1800포인트에 사서 2000포인트에만 팔면 돼요. 그러고 나서 신기하게도 2000포인트부터 다시 1800, 1900 막 이렇게 떨어져. 그래서 그게 이제 막 우리나라 흔히 잃어버린 10년 막 이래가지고 그때는 그것만 해도 됐거든요. 그래서 1800포인트 때 레버리지 태워서 2000포인트에 매도.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갈까요? 인버스에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나서 거꾸로 수익 보고. 이게 이제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옛날에 그 문재인 정부 때 주가 지수가 올랐거든요. 그때 빡 튀고 올라갔어요. 그때 이제 인버스 탔다가 물렸죠. 이런 것들도 생깁니다. 다 손절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돌아보면 2012년도에 나스닥을 사서 모았으면 지금 몇 배는 됐겠죠. 최소 10년 이상이니까. 그래서 시장의 일부는 투자하시되
내가 조금 더 다이나믹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는 다른 형태로 조금 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근데 결국 돌아올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연금 포트폴리오. 자, 연금저축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종목으로 구성하는 거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지 효과적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아까 보여드렸듯이 기초자산만 잘 나누면 돼요. 현금, 뭐 그다음에 주식, 그다음에 아니면 배당. 보통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면 일단 현금성 자산 두고요. 그다음에 성장 조금 두고 나는 좀 배당 좀 받겠다라고 하면 월배당까지는 섞어요. 다만 월배당 안에도 뭐가 있어요? 기초자산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두세 번 이상은 자산 배분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섞는 방법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앞으로 영상에는 조금 포트폴리오 쪽을 조금 많이 다룰까. 근데 조금 안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 사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 영상만 딸랑 보고 저게 좋다더라.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포트폴리오는 웬만하면 안 올렸던 거예요. 몰라서 안 올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만나는 분들한테나 얘기해드리지 이게 영상화되면 다 따라 하십니다. 이게 좋은 줄 알고. 근데 그런 위험성들이 너무 많고 실제로 유튜브 보고 주식 샀다가 물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찾아보시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섹터들이 되게 좋았을 때 계속 사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배터리, 2차 전지 다 물려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아는 분들 중에 또 2차 전지 가지고 퇴직금 운용하셨다고 마이너스 40, 50% 나신 분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유행 쫓다가 물리는 경우 있습니다. 그냥 차라리 S&P 500이라 사둘 걸. 시간 지나면 결국 나스닥으로 간다니까요. 내가 걔를 이길 수 있으면 좋은데 항상 보면 못 이기니까 그런 것들 좀 고민하셔서. 자, 그다음에 은퇴 5, 6년 앞둔 부모님 연금 어떻게 포트폴리오 짜드리는 것이 맞는지.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 서두에 목표 기대 수익률을 몇 %로 가져갈 거냐가 먼저예요. 나는 그냥 3%도 만족합니다. 예금 100%. 나 한 4% 정도 갖고 갈래 이러면 안전자산 90에 위험자산 10% 그냥 S&P 500 나스닥 태우면 돼요. 그게 베스트예요. 그리고 나서 가격이 변동되는 거를 심리적으로 느껴야 돼요. 이 정도는 괜찮네. 그러면서 조금씩 비중을 늘리셔도 됩니다. 근데 초기부터 자꾸 이제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너무 많은 자금들을 태우게 되면요. 소가리를 해요. 왜 그러냐면 퇴직금은 소액일까요? 목돈일까요? 목돈이거든요. 그럼 내가 살면서 그만큼의 자금을 운용해 본 경험이 있냐예요. 없으면 이제 거품 물어요. 막 갑자기 폭락 오잖아요. 8% 떨어지고 그러면 막 난리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한다 팔았는데 며칠 있다가 8%가 회복이 돼.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을 본 적이 없어. 근데 익숙하신 분들은 기회다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 하게 되면 팔아버려요. 아유, 두 번 다시 안 봐. 근데 또 올라. 그리고 나서 샀는데 또 떨어져. 그러니까 자꾸 나만 역방향으로 타는 거야.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 수익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에 맞춰서 내가 안전한 곳에 몇 % 투자할 수 있고 위험한 곳에 몇 % 투자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먼저 설정하는 게 좀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금 투자 포트폴리오를 꼭 추천하고 싶은 상품을 꼽으면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손실이 나면 자꾸 이제 막 댓글 달아. 네가 사라고 해서 샀더니 어떻더라 이러면서 하기 때문에 종목들은 일단 그래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나마 그냥 노말한 아이들 잘 선택하셔서 그냥 말씀드리면 슈드 기반이 제일 심리적으로는 편하겠다. 그죠? 다만 내가 S&P 500 나스닥을 이길 자신이 없으면 일부는 걔를 태워라. 대부분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갖고 계세요. 왜냐면 항상 뭐냐면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부담스럽다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을 이길 자신이 있는 거야. 시장을 이길 자신. 나는 S&P 500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가 선택한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픈 손가락이 하나씩 생겨요. 다들 갖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럴 거면 차라리 나스닥을 샀었으면. 그죠? 기분이라도 좋지. 그래서 항상 일정 비중은 대표적인 시장 지수에 투자하시고 나머지 소액 가지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하시면 되고 연금 쪽에는 그래도 슈드가 그냥 그나마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3, 4% 정도의 현금 흐름을 주기 때문에 조금 일부 정도는 좀 선택하시고요. 재투자를 꼭 슈드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슈드에서 나오는 분배금을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아니면 뭐 AI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종목들, 특정 섹터에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획하에. 그리고 하실 거면 최소 1년 이상은 해라.
그죠? 오늘 샀다가 내일 떨어지면 팔고 이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장기 투자에. 자, 그다음에 연금을 한 꼭지, 배당을 한 꼭지로 구성하는 운용 방법. 이것도 뭐 맥락은 동일할 것 같아요. 일부는 성장, 일부는 뭐 배당받는 형태로 하면 되는데 의미를 조금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거는 일단 패스는 좀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IRP 계좌 안전자산 30%를 안전하다라는 이유로 채권 선택했다가 많이 물립니다. 대부분 이제 30년 장기채를 샀어요. 안전하다며. 그리고 퇴직연금에서 광고를 좀 잘못했어. 100% 들어간다고. 그죠? 그렇다가 괜히 물리는 경우 있는데, 아까도 안전자산은 원금 손실이 없는 걸로 정의를 내리셨으면, 그때는 그냥 30%는 원금 손실 없는 거에다 넣어두는 게. 물론 배 아플 때는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정말 많이 오를 때는 배가 아프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떨어질 때는 이제 내 자신을 막 칭찬하기 시작해. 그지, 그때 그렇게 30%를 넣어둔 게 참 잘한 거구나. 근데 그것도 다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해에는 이제 기분이 살짝 안 좋을 수는 있는데, 어느 해는 또 내가 잘했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원금 손실 없는 쪽에다가 안전하게 넣어뒀다가 시장이 충격이 오면 꺼내다가 쓰는 그러한 용도로 활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2025년 연금 포트폴리오는 방금 보여드렸습니다. 채권이 원래 2024년까지는 있었는데 분석을 하다가 그냥 올해는 빼버렸어요. 혹시 영상을 보시다가 제가 채권을 이렇게 넣으라고 하셨던 분들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 바뀌거든요. 바꿀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저도 다 손절을 했거든요. 적지 않은 금액을 다 날렸어요. 실제로. 그리고 나서 포트폴리오를 새로 짜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빠른 포기가, 그죠? 그런 것도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절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잘 하기는 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두렵거나 좀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채권 금리는 떨어질 확률이 높지만, 한동안은 이 상태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거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만 조금 감안을 좀 해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영상 보여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 딱 2개 남았습니다, 이제. 자, 자녀의 연금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자, 요새 이제 젊은 부분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한테 증여를 해서 주식을 사줍니다. 괜찮은 방법일 수는 있죠. 자, 근데 연금저축은 가입 제한이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세금에 노출되느니 아이한테 연금저축을 하나 개설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면 대부분 뭐 받아요? 연말정산할 때? 그 자녀 뭐 기본공제 받잖아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도 받고 자녀 세액공제. 자, 근데 배당이 좋다라고 해서 배당 투자했는데 배당금이 얼마 넘어가면, 근데 배당은 또 재미난 게 그래도 2천만 원 넘어가야 돼요. 연말정산할 때 소득 기준이 얼마냐면 연 100만 원이거든요. 근데 배당이 100만 원 나왔다라고 해서 100만 원 잡히는 게 아닙니다. 100만 원 잡히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돼야 돼요. 그때 소득으로 봐요.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기준이 2천만 원이에요. 자녀한테 2천만 원 이하의 배당은 나의 기본공제를 넣는데 전혀 무관하다. 그거는 좀 알고 계시면 돼요. 다만 해외 주식, 양도 차익, 뭐예요? 양도소득세. 그죠? 20%. 걔는 걸려요. 걔는 100만 원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자, 미국 주식을 사줬어요. 양도 차익이 이제 그 250만 원까지는 없고, 만약에 세금이 나왔어요. 만약에 만약에 한 500만 원 정도 만약에 양도 차익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소득이 500만 원이 신고가 되잖아요. 그때는 연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된 게 돼요. 그때는 기본공제 못 넣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그죠? 나머지는 조금 괜찮다. 이것만 좀 참고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게 되면 공제 안 받는 금액이 대부분이겠죠. 자녀가 성년될 때까지. 그리고 자녀가 경제활동을 해요. 그러면 이제 뭐 어차피 또 세액공제 같은 거 받을 때 연금저축을 쓰면 되는데, 그때 쓸 수 있는 거는 2가지예요. 하나는 일단은 납입 원금은 공제 안 받았으니까 목돈 필요하면 다 찾아 쓸 수 있고, 2번째로는 그냥 계속 걔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과거에 납입했던 것들은 뭐 받을 수 있어요? 2월 세액공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공제 안 받은 건 다음 연도가 아니라 그 다음 연도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컷 내주다가 자녀가 성년이 돼서 취업을 했다. 그러면 세액공제를 받게 되잖아요. 그때 자기 돈을 내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동안 쌓여있던 것들 중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액을 세액공제 처리하시면 돼요. 아니면 목돈이 필요하면 그냥 공제 안 받은 건 세금 없으니까 찾아 써도 되고. 그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금저축이 그나마
그죠? 다만 이제 뭐 운용 이익이 좀 많이 생겼다. 걔까지 빼려면 그때는 뭐가 붙어요? 연금 개시 전에 해지하면 16.5% 세금은 붙습니다. 그것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자녀 연금 준비는 IRP보다는 연금 저축이 훨씬 더 낫고요. 그 다음에 공제 안 받은 거는 세금 없이 뺄 수 있고, 자녀가 나중에 세액 공제 받을 때는 그냥 본인이 납입하든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세액 공제 적용받지 않는 납입액을 그냥 납입액으로 2월 세액 공제 적용을 받든지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서 일단 연금 저축으로 하시는 게 좋고, 자, 그 다음에 증여세 신고는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도 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되고, 그죠? 10년 단위로 0살부터 뭐 10살까지 2천, 그 다음에 0살부터 20살까지 2천, 그 다음에 성년 되면은 5천까지 가능하니까 세금 신고는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 돈 어디서 났어? 이러면 할 말이 없어.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 될까요? 나중에 해야 될까요? 자, 목돈으로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그냥 목돈 신고하시면 되는데, 적립시켜 주시는 부모님들 있거든요. 그냥 네이버에다가 그 정기금 평가는 아니고 그게 그 증여세 정기금 신고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기금이 뭐냐면 매월 지급하는 걸 가지고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내가 매월 지급할 거다.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조금 할인해서 깎아줘요. 그 제도가 있어서 증여세도 그렇게 신고하시게 되면 그냥 매월 적립을 해주되 세금 신고는 이미 끝났으니까 세금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문제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 신고는 어차피 뭐 증여세 없는데 세금 신고는 그냥 해주시는 게 어렵진 않고, 그 다음에 그냥 홈택스 들어가서 하시면 돼요.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와요. 증여세 신고하는 법 이러면은 다 나오니까 전혀 어렵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부부연금 최저가 건강보험 대비법 제일 어려운 거, 그죠? 자, 일단 건강보험료는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ISA, 연금저축, IRP 계좌에서 발생되는 이자 배당은 세금이 없고, 자, 두 번째 만 65세가 되면 뭐부터 찾아야 돼요? 만 65세가 됐다. 자, 그때는 비과세 종합저축이 있어요. 만 65세 이상 5천만 원까지. 자, 그거 가지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종합저축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만 65세예요. 걔는 5천만 원까지 내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 배당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주식계좌를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등록하고 거기 안에서 투자를 하셔서 발생되는 이익에는 세금이 안 붙습니다. 근데 ETF 투자 안 되는 회사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런 거 좀 참고로 좀 찾아보시면 되고, 그리고 건강보험료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그 취업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4대 보험 빠져나가는 거. 어떤 분들은 뭐 법인 설립해가지고 뭐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매출이 있어야지. 그죠? 월급 받고 4대 보험을 적용하지. 매출이 없는 법인을 세워봐야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나와서 나한테 급여를 주고 급여에서 4대 보험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그냥 법인 만들면 되지 이건 아니고. 다만 이제 뭐 중간에 사업하는 누군가 있다라고 하면 가족 밑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해요. 그런 부분 말고는 최대한 금융자산들이 밖에 많이 있어요. 걔네들을 웬만하면 연금계좌 쪽으로 조금 옮겨주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부부연금 최저가는 균형이 좀 안 맞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신 분들 쪽으로 다 쏠려 있어요. 근데 이게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좀 나눠주시죠 하면 표정이 안 좋을 때도 있고요. 실제로 그래요. 그 다음에 금융자산 많으신 분들 부부간 증여해서 세금 좀 줄이자라고 하면 그것도 이렇게 막 이렇게 줄 수는 있지. 근데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고, 최근에 해외 주식이 이익이 하도 많이 나다 보니까 증여해서 세금 좀 줄여라 했더니 주면 왠지 안 올 것 같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조금, 어떤 분들은 그냥 빨리 주고 빨리빨리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여를 하게 되면 결국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운용하면 다 이제 개인 인증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문득 핸드폰을 하나 더 만들면 어떨까. 투자용으로. 그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더라고요. 금융자산을 증여를 해서 누군가가 대신 운용하잖아요. 항상. 그때 이제 번거롭잖아요. 핸드폰 줘봐. 나중에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그럼 차라리 그냥 핸드폰을 하나 더 개설하셔서 투자용으로 쓰셔라. 그거는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항상 보면 연금 관리는 한쪽에서 다 해요.
그러니까 그 남자 여자 있으면 숫자에 밝으신 분들이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남편 핸드폰이 없어서 지금 할 수 없어요. 이게 되게 많거든요. 그때는 그냥 명의 하나 더 파서 알뜰폰이라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약간 거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물론 뭐 요금은 조금 나가긴 하지만 그 정도는 그래도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2부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자, 나중에도 또 그 새 책 나왔으니까 아니면 이제 오프라인 강의나 이런 것도 많이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기회 되시면은 참석해 주시면 또 이렇게 수업 준비해서 만나 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